안녕하세요. 폴루저입니다. 오늘은 니체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의 서문 1장의 내용을 요약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글을 쓸 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쓰게 되는데요. 따라서 니체의 서문도 니체가 어떤 의도를 담고 글을 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과연 니체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서문을 적었는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니체가 보았을 때 사람들은 분명히 도덕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여기서 도덕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도덕 자체를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요구하는 도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자신에게 나타날 사회적 불이익을 두려워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도덕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적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도덕에 대한 불신은 도덕의 부당성에 따른 태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덕이 항상 옳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은 사회적 불이익을 두려워하고 도덕이 항상 옳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니체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도덕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도덕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도덕을 부당한 것으로 표현을 하면 사람들은 도덕에 대해서 옹호하는 여론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 거죠. 어쨌든 사람들이 도덕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에 대해서 옹호를 한다는 것은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 위선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대해서 니체는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실망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니체의 저술에서 보면은 분명 사람들은 니체의 책에서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은 자신의 책을 원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보이는 태도는 자신의 책에 반하는, 자신의 책을 비판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당연히 안타까워하고 실망을 하겠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로 좁혀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도덕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니체의 책을 옹호하게 됐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불이익,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서 이렇게 니체의 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도덕을 옹호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어서 니체의 책에 대해서 반론을 내세우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엄청난 책이나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언가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만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던가 아니면은 이건 이런 의미를 가져야지 라고 해서 훈수를 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제 니체의 책에 대해서 그런 여러 의견을 내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처음 부분에서 니체가 말하는 건 사람들은 도덕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신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니체가 서문 1장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다른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제 남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니체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자신 외에는 도덕이나 반도덕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 책에서 정확하게 명시된 내용은 아니지만 그 뒤에 나온 내용을 합쳐서 생각을 해본다면 니체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깊은 의심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직접 서술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명확하게 볼 수는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는 자신을 깊은 의심을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의심을 한 사람이 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니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남들과 다르게 깊게 의심하며 세상을 관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니체는 이제까지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신에 대한 비판, 악에 대한 옹호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니체의 이런 남다른 관점이 이제 가치관 차이로 이어지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관점의 차이는 이제 의견의 차이로 이어지게 되는데 의견의 차이는 이제 불편함과 불쾌함으로 치닫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니체는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남들과 다르니까, 즉 사람들이 기피하니까, 아니면 니체가 스스로 어울릴 수 없게 되니까 그렇게 되게 되는 거죠.
마치 이걸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보수당 안에 진보당원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진보 성향의 사람이 보수당원들과 싸우게 되겠죠.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될 거고, 그렇다 보니까 전혀 어울릴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니체도 마찬가지의 상황인 거죠. 니체는 이제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혼자가 되게 되는데, 혼자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고독에 놓인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는 거는 타인들과, 나를 공감해주는 타인들과 함께 조화롭게 지내는 것인데, 예, 이렇게 이제 조화로울 수 없는 극단의 사람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분리될 수밖에 없겠죠. 이건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니체가 그런 성향을 가졌다는 사실은 당연히 고독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자연스럽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니체는 우리가 그렇듯이 고독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고독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추려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동일한 관점, 동일한 의견, 동일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 집단을 형성하는 거예요. 예컨대 이제 진보 성향의 사람이 보수당을 나와서 진보 당원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진보 당원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집단을 형성하게 될 거고, 그는 고독하지 않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다른 사람들처럼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진보 성향의 사람이 보수 성향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보수당에 이제 속하게 되겠죠, 그 사람은. 그래서 집단에 소속이 될 거고, 그렇게 해서 고독하지 않게 되겠죠. 니체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시도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니체가 서술한 대로 순서를 살펴보면 니체는 보통 사람들처럼 행동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신을 숭배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처럼 신을 숭배하려고 노력을 해보고요. 그리고 너무 진지하게 굴지 않고 약간은 이제 가벼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너무 파고들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듣는 정도의 유연함을 보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더 이제 사람들이 덜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뭔가 부당한 말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알려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약간 모르는 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그 주변 사람들과 의견 충돌이 생기지 않아서 좀 더 편안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서 배척을 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행동들은, 이런 노력들은 어쩔 수 없는 극약 처방이에요. 지금 당장 내가 동일한 성향의 사람들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고독에서는 벗어나야 되니까 진보 성향의 사람이 보수 성향인 양 행동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은 진보 성향임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관계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한 노력일 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니체가 이렇게 자신의 성향에 맞지 않는 노력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다른 노력을 해요. 니체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거는 학문을 하는 것이었어요. 왜냐면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합리적인 사고를 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학문을 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문을 공부를 하면서 그들과 의견을 나누게 될 텐데요. 근데 문제는 학자들도 그렇게 합리적이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학자라고 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건 아니고 일반인이 학문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학자라고 불리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학자라고 해서 정확한 성향의 차이가 분명히 극심한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일반적인 성향을 가졌고 그냥 학문을 하고 있을 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자가 만약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합리적인 객관적인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해 나간다면 그 사람은 당대 최고의 뛰어난 학자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일반적인 학자들 중에는 일반인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책을 많이 봤을 뿐인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뛰어난 학자는 합리적이면서도 책을 많이 보고 연구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노력을 한 사람이 뛰어난 학자가 될 거고, 뛰어나지 않은 학자들은 일반인과 다름이 없지만 일반인에 비해서 책은 많이 읽은 사람이 그런 학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뛰어난 학자를 찾지 않는 한 니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을 것인데, 문제는 그 뛰어난 학자가 가치관이, 삶에 대한 가치관, 도덕에 대한 가치관이 유사할 것이다라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니체는 계속해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끝내 찾지는 못했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문 2장 부분에서는 자유정신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이것을 상상해야만 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니체의 이런 노력들은 그다지 효과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저 이제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배척되지 않는 효과만 있었을 것이고, 여전히 이해받지 못하고 괴롭고 힘든 나날들이 이어졌겠죠. 이런 상황에서 니체를 버티게 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니체는 지금 혼자인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필요할 거예요. 그 생각이 있어야만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과연 올바르게 생각한 것이 맞느냐? 왜 나는 이해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 공감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이 생각을 해서 내가 부당하다면 바꿔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두 가지를 자기도 언급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 같은 사람이 나 혼자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편협하게 판단하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고립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어야만 자신이 올바르기 때문에 올바른 걸 추구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과 함께 집단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니까요. 근데 니체가 가장 바라는 거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니체가 원하는 삶은, 니체의 말을 따라 이야기를 해보면 자신이 갖는 관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면서 가식적이지 않은 모습, 그러니까 본연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직접적으로 자기 시의 개성을 드러내고 도덕적인 양 하지 않고요. 그렇게 드러내면서 이 사람들의 이제 약간 부조리한 행동들, 부당한 행동들에 대해서 이제 탐구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니체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관계의 모습이었던 거죠. 관계가 아니라 삶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게 녹록하지는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니체는 이렇게 주체적으로 살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고 반도덕적인 모습을 장려를 하지만 스스로도 위선적으로 굴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말한 예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쇼펜하우어의 입장을 묵인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그너의 낭만주의에 대해서 오판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인과 독일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는 이 세 가지 입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쇼펜하우어의 입장을 보면서 생각을 해본다면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입장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당하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묵인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쇼펜하우어의 말대로 자신이 생각한 대로 살아오진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제 니체도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위선적인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니체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태도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궁여지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으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니체 말대로라면 그는 도덕적인 양 굴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고독에서 버티려면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은 니체가 앞에서 서술한 일반적인 대중의 모습하고 다를 게 없어요. 왜냐면 니체가 쇼펜하우어의 이제 주장을 들으면서 동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인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양상이 니체의 책을 본 사람들의 양상하고 동일해요. 니체의 책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그 사람들도 묵인을 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니체와 이 독자들, 니체가 말한 독자들은 별반 차이가 없게 돼요. 이제 이런 상황에 놓이니까 이제 니체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삶은 기만을 원한다. 삶은 기만을 통해 유지된다. 삶은 이제 도덕적으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덕적인 양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렇게 도덕적인 양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도덕적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안에 가지고 있는 반도덕적인 어떤 의지나 이런 부분들을 숨기고 속이고 나 자신을 속이거나 타인을 속이고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니까 인용을 하시는 내용이겠죠. 니체의 이제 서문 1장의 주요한 내용들은 거의 다 살펴봤어요. 이제 마지막 몇 문장만 남은 부분인데 이 몇 문장이 인간적인의 서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니체는 이제 다시 한번 도덕에 대해서, 도덕의 부당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면전을 선포를 하는 듯한 이야기를 해요. 그 글귀를 본다면 늙은 비도덕주의자이며 세자비꾼인 나는 늘 해왔던 일을 이미 되풀이하여 다시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도덕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도덕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니체는 다시금 도덕의 부당함을 나는 책으로 써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도덕과 전쟁을 벌이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세자비꾼이라는 표현을 자신에게 하는데요. 세자비꾼이라는 표현은 서문 첫 부분의 비유를 풀어봄으로써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새는 도덕에 해당이 되고 니체는 도덕 사냥꾼이 되게 돼요.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부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서문 1장에서 이제 이야기가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처지, 자신의 살아온 여건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인간적인에서 할 얘기는 다시금 나는 도덕에 대해서 나는 부당함을 폭로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1장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니체의 의지가 돋보이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장을 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청취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에 2장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